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왜 쌍둥이마켓 산미냐? 우리 인생은 커다란 그 퍼즐 벽화를 완성해 가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즐 벽화에 어릴 때는 이제 장난감들이 막 등장을 하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할 쯤 되면 애인이 등장하고 이제 배우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대부분은 이제 가족들이 이 그 퍼즐 벽화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퍼즐 벽화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고객들의 삶을 보면은 중간중간 퍼즐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퍼즐이 지금 구멍이 나 있고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오늘 덥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채 가져왔습니다. 네. 부채 하나 드릴까요? 네. 선물 주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부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왜 저한테 부채를 달라고 그래요? 부채요? 그 부채 저 많죠. 그래서 이 부채가 여기 나온 게 이게 부채입니다.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자금, 주택자금 대출, 자녀의 결혼자금, 배우자의 노후자금, 이게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돈을 정상적으로 다 벌어서 이걸 다 해결하고 가면, 이 부채를 해결하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기대치만 높여놓고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무책임하다고 욕을 먹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욕을 먹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괜찮지 않나 이게? 네. 영업이 하도 안 돼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영업을 합니다. 그 부채가 이 부채입니다. 제가 오늘 기념으로 여름을 잘 보내시라고 부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멋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뭐 같아 보이세요? 무슨 잔 아닌가요? 컵 같은? 맞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건데, 갑자기 사망을 하면 멋진 찻집에서 저승사자와 마주 앉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차를 권해요. 이 차를 드시면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이 지워집니다. 차를 드세요. 그 차 이름이 망각의 차입니다. 근데 그 차를 권유받은 사람들이 바로 못 마셔요. 망설이고 있을 때 저승사자가 다시 묻죠.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때 부모는 자식을 얘기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끔은 배우자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저승사자가 물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전해줄 수 있는데 어떤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20살짜리 여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엄마 아빠를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잊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해줄 말이 있으면 어떤 말을 전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세 마디를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고마운 거는 지금까지 자기를 케어해 준 게 너무 고맙죠. 그런데 미안한 거는 그렇게 고마운 부모한테 자기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여기를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게 미안한 거죠.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한테 해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만 해.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부담하지 못하면은 그 미안함 때문에 이 망각의 차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망각의 차 밑에는 미안해요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미안한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죠. 네. 그리고 이 부채를 해결하는 부채 대체 플랜으로 종신보험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국가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는 사망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그때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뭘까요? 글쎄요. 뭐,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1불짜리하고 이렇게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달러요. 달러요. 예. 원화를 선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달러를 선택했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달러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그리고 달러는 이 가치가 변동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적은 있어도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원화 가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러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이제 이 1불인데 이거하고 1,000원이 아니고 동전이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뭐 달러를 선택하겠지만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이게 IMF이고 금융위기입니다. 그죠? 네. IMF 때는 그 달러가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죠. IMF 때도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라가. 네? 그래서 이 IMF 금리가 왔는데 두 번이 왔는데 다시 한 번 또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기가 올 것 같은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위기가 좀 뭐 오지는 않더라도 네.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뭐 그냥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예. 뭐 꼭 올까라는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두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IMF 때는 그 환율은 뭐 9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고 부동산은 50%가 폭락하고 주가도 80%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금융위기가 왔죠. 근데 IMF는 우리가 잘못해서 온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원화 가치가 60%가 떨어지고 또 부동산이 또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IMF나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일부 번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저는 이제 IMF 때 은행에 있었어요. 그때 사업을 하던 사장님인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아들 둘이 이제 미국 유학 간다 보니까 둘을 다 보냈죠. 그리고 같은 데 있으니까 집도 하나 사주고 차가 있어야 움직이니까 차 2대를 사줬죠. 근데 환율이 2,000원으로 뛰니까 900원에서 어떻게 보내줘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회사가 문을 닫을 판인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둘을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 차 2대를 판 걸 가지고 전체 사업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죠? 자기는 뭐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한 3%에서 5%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런 사람 외에는 사실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다 돈을 벌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왜 돈을 벌었냐? 그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개는 사냥감을 받던 사냥개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이런 데서 그 사냥감을 봤어요. 그러니까 IMF가 그 터지니까 우리나라의 헐값의 부동산을 많이 샀죠. 왜? 폭락을 했다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IMF 금리의 공통점이 일정 기간을 기다리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그럼 뭐 때문에 올까? 그리고 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조회수가 그걸 뭐 이렇게 나타내 주거든요.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 경제 이렇게 치면요,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마불사 이런 게 아니고 네. 큰 만큼 또 위험한 거예요. 그럼 중국이 사실은 뭐 위험해지면 우리가 안전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백두산 폭발 얘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백두산 화산. 그래서 뭐 그냥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근거가 있고 그걸 또 TV에서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불안해요. 근데 백두산 화산 폭발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요. 그죠? 전국의 네. 화산재료들을 보면 빌딩과 아파트, 부동산은 그냥 다 휴지 조각이에요. 그죠? 싸가지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이 힘들어지고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요즘 또 일본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든 안 오든 자기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좀 그런 게 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저는 은행에 이제 한 12년 있다 이제 뭐 프루덴셜에 봤는데 은행 지점장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모든 재산을 달러에다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모든 걸 다 처분해서.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진짜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몰빵을 했을 때, 모든 재산을 주식에 몰빵을 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달러에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나? 근데 부동산은 세금이나 국가정책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주식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부동산, 이 달러에 투자한 거는 제가 어떤 위험성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험성을, 리스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위기가 오든 안 오든 달러는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달러가 위험성이 있다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지키지 못하고 써버리는 리스크.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키는 건 이제 부동산이 최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이걸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듣고 저도 고민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아니 달러에 몰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달러에 10%나 20%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독립국가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위기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초에 네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예를 들면 시화공단에 이제 섬유를 염색해서 수출하는 업체 사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IMF가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대요.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IMF 때 녹아났어요. 그죠? 1,0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그만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분은 60세기 때문에 IMF 금융위기를 다 겪었어요. 그러고 그거를 현장에서 너무 생생하게 보고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설명을 듣더니 그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날 되게 큰 금액으로 사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성남에 있는 작은 업체 이제 대표를 만나죠.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32세에 회사를 인수받았죠. 조만해요. 뭐 종업원들이 한 7, 8명 되는. 근데 거기는 운동 장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수입업체는 이건 직격탄이에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왜 500만 원, 1,000만 원 결제할 게 2,0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사는 그 위기에 대비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준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회사는 위기에 대비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설명을 듣더니 또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5억이 대출이에요. 부동산 대출이 5억은 아니고 3억이고 이제 다 신용이나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5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대출 월금에 할부금에 애들 학원비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못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출판업도 하고. 근데 거기는 가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처음에 솔깃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했는데 부인이 반대해서 남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못했어요.
그 이 들판에 어마어마한 들소머리가 쫙 달려갑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들소들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그 들소물이 달려가는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가 방대하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실은 편안해요. 그런데 그 들소무리가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멈출 수가 없어요. 뒤에서 오는 무리 때문에. 그런데 그 시화공단의 수출을 하시는 그 대표님은요,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날개가 달려서 날아갑니다. 그죠? 수출업체는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더 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입업체 대표님은 그런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떨어지지는 않죠. 멈추는 거예요. 수입업체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문 닫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는 다 문을 닫는데 문을 닫지 않고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가 좋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10억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5억인 그 중산층, 그 다음에 서점과 출판업을 하시는 그분들은 위기가 오면 안 돼요. 그죠? 위기 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돼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나 혼자 떨어지면 돼. 가족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고객님은 운이 좋다고 생각해서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오늘 잘못 만났는데 저는 운 좋은 사람만 만나거든요. 오늘 만나서 운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운 좋다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은 만나서 처음에는 진짜 뭐 운이 좋으시구나.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위기가 왔는데 그냥 걱정만 하다가 위기를 맞으면은 위기예요. 근데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거든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진짜 다 문을 닫는데 나는 문을 닫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돌소무리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달러 이 부분을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달러는 최저 보장 최고의 수익이에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달러가 폭락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진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치지를 않아요. 제가 저번 달에 그 강남에 부동산을 아파트를 3채 가지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이익이 났기 때문에 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세금이나 이제 정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을 해서 살 게 없어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고점에서 살 게 없어요. 근데 달러는 고점에서 살 게 너무 많아요. IMF나 금융위기 때 보면은 달러가 고점에 가 있으면 부동산 주식은 다 바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이 5억으로 떨어지잖아요. 25만 불의 달러를 가진 외국인이 달러가 2배로 오르니까 5억짜리 사잖아요. 그럼 25만 불을 가지고 10억짜리 사는 거잖아요. 400% 수익이죠. 네. 이제 금리위기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100에서 2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안 놓쳐요. 내가 보통은 이 어깨에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는 어깨에서 팔아도 밑에서 살 게 많으니까 바로 처분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달러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 위기는 위기를 경험하고 또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선택한 경우도 있어요. 그 성남의 그 35세 그분은 IMF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회사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달러로만 꼭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그래. 엔화나 금이나 달러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엔화도 일본도 뭐 최대 채권국이니까 엔화를 가지고 있어서도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엔화는 감정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베가 하는 꼴을 보면 엔화를 보따리를 갖다 줘도 발로 차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금은 되게 사실은 안정적이고 좋죠. 근데 금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보관이나 이 환금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금은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달러는 들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500만 원짜리 뭐 TV나 냉장고를 산다. 금을 잘라가지고 가서 바꿔달라면 안 바꿔줘요. 그리고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금바를 가서 금방에 가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현찰을 바꿔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모으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현찰을 모으는 방법, 네. 또 은행에 적금을 드는 방법,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1+1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달러를 현찰로 모은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가진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재테크는 돈을 모으는 거는 사막에서 모래를 모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모으다가 바람이 한번 불면 싹 사라져요. 근데 현찰로 모으는 건 돈을 모으다 말라 이러니까 그게 뭐 내가 위기 때 그걸 쓸 만큼 그렇게 모이지도 않고, 누가 여행 간다고 그러면 100불 200불 주고 또 어려우면 환전해서 쓰고,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달러로 적금을 든다. IMF 때 이 400%의 이런 경험, 그 빌딩을 샀던 부동산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다음에 저런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활용을 해서 뭔가 한번 뭐 부자가 되거나 뭘 해보겠다 이렇게 했죠. 근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은행에 적금을 많이 들죠. 저는 은행에 12년이 있었는데 저거 위기까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은행에 달러 적금이 그 위기 때까지 못 가느냐? 그건 세 가지예요. 넣자마자 수익이 나잖아요, 은행은. 수익이 나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 쓸 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쓸 명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달러 적금은 만기가 있어요. 3년. 3년 동안 달러를 잘 번데 위기가 안 와. 그럼 다 써버리거든요. 네. 결혼 시집 가려고 5년 적금을 번데 5년째 시집을 못 가. 그럼 완전 다 써버리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3년째 적금을 다 깨서 썼는데 5년, 6년째 위기가 와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보험에서도 내가 뇌졸중 이런 거 보장받았다고 너무 좋은 보험 들었다고 해가지고 뇌졸중 잠깐 어지러웠다. 다시 회복됐는데 3천만 원 나오니까 막 그거 가지고 파티 열고 술 먹고 난리치니까 썼는데 그 다음 달에 다 쓰고 났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그죠? 치료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라는 명장이 있어요. 숙적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복귀를 하는데 바다를 건너는데 사이렌이라는 마녀가 그 바다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부르면 다 노래에 홀려가지고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그 부하들의 귀를 다 막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 기둥에다가 밧줄로 튼튼하게 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사이렌의 노래 소리가 들려도 부하들은 안 들리고 자기는 노래 소리는 듣는데 밧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빠지지 않고 왔죠. 그래서 위기 때까지 갈 수 있게끔 견디게끔 그 유혹에 막아주는 강력한 밧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강력한 그 밧줄 역할을 하고 그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콘크리트 벽을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랜이 바로 1+1입니다. 네. 그래서 목적지의 도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이건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만 있냐면 내가 이걸 선택하는데 얼마를 선택할 거냐, 그죠? 가난해지지 않을 만큼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부자가 될 수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중간을 선택할 거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들소무리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들소무리에서 그 거대한 무리가 달려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쉽겠어요? 그죠? 뭐 다치기도 하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2019년 되게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될 텐데, 이 2019년의 여름을 고객님이 한 5년, 10년 후에 여기를 돌아봤을 때 지금 하던 대로 하면서 대출금을 조금 줄이고
또 적금을 조금 늘린 게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내가 들소무리해서 뛰쳐나왔던 그게 기억이 날까요? 용기 내서 나오는 게 기억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이제 겪어봐야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위기 2번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자라서 한 번 더 겪어야 되나요? 근데 위기는 인생은 3-4번이잖아요. 이제 이 3번째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가 이제 일기예보도 오고 하늘도 좀 흐려요. 그럼 이제 비 오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비 오는 걱정을 하면서 다닐 게 아니고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산을 들고 나가면은 비 올 걱정은 하지 않고 비가 오면 우산으로 쓰고 근데 이 우산이 지팡이 우산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은 지팡이로도 쓰고 또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다 그럼 양산으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안 드리는 이거는 어떤 상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위기를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이 그거의 문제거든요. 근데 위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땡겨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면 위기는 오지 않아요. 위기가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가 오면은 회피하고 위기가 와도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저도 오랫동안 했지만 어떤 상품을 여유가 있어서 가입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유가 없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만들어 드리기 왔습니다. 지금 여유가 없다고 그러지만 진짜 위기가 와서 진짜 돈을 못 벌고 또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 그때가 진짜 위기, 그때가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여유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택 대출도 있고 대출금이 많아서 그것부터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10억을 가지신 분이 이제 5억 대출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어마어마하죠.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5억 부동산인데 3억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는 5억이 3억으로 떨어지죠. 네. 그러면 3억 대출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위기는 꼭 기간만 견디면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는 실직을 할 수 있고 돈 벌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금리가 다 변동금리거든요. 금리가 폭등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달러가 올라가면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대출을 받아서 달러를 사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기준금리가 70%가 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못 견디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 거라고는 아파트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를 3억에 팔아서 3억 대출을 갚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대출 3억이 있으면은 대출 3억 있는데 대출 3억 3천이 되거나 대출 3억 5천이 되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되게 무모하게 들릴지 몰라도 3천만 원, 5천만 원을 달러로 투자한 거는 다른 위험한 데 투자한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한 데 투자한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갚으면 돼요. 그리고 그게 3천만 원, 5천만 원 작은 금액이 제가 아까 3%, 5%가 전체 사업을 일으킨 것처럼 이 기간을 견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들소무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아직 할부가 안 끝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할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네시스를 샀는데 이제 160만 원이래요. 10달 후에 할부가 끝난대. 이거 끝나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위기 충분히 공감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10달이면 160만 원에 1600만 원이잖아요. 연봉이 둘이 부부가 해서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필요한데
예? 이 10달 안에 어떤 리스크가 올지 모르는데 1,600만 원 때문에 그게 미루는 게 말이 되냐. 10달 안에 무슨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선택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달러를 모으다 보니까 이 환율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1,000원,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 때문에 또 선택을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원화보다도. 왜? 기준금리를 높은 걸 쓰니까.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1+1에서는 그 1,600만 원에 지금 밑에 것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죠? 플러스 1은 할부가 끝난 다음에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것만 생각하면 10달짜리가 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면은 계단 높은 걸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가요? 낮은 그 반 되는 계단 하나 먼저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40만 원짜리를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나머지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40만 원을 10달치 하면 400만 원. 400만 원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꼭 해야 되는 건데 미룬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여력이 없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학원비 뭐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공부로 승부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남들이 다 보낼 때 학원을 보내는 건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어떤 위기에 대비를 해서 위기가 오면은 학원을 아무도 못 보내잖아요. 그때 네. 보내야 됩니다. 그럼 그 1대1로 그 개인 교습을 해주죠. 그리고 유학도 다 갈 때 보내봐야 갔다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갈 때 가야 진짜 그 가치를 발휘하죠. 그래서 저는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필요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죽으면 받는 그런 사망보장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상품은 죽으면 다 받습니다. 뭐 적금, 펀드 다 죽으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장과 저축이 믹스돼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저축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저축 비율을 많이 높이면 되는 거죠. 어떤 보장이 필요하면은 뭐 밑에 이제 뭐 저축보다는 그거에 충실하면 되고 조절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저축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저축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가장 안전한, 그죠? 그러면서 그 가장 수익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부자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현상만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그렇게 부자. 그죠? 그래서 현상 저는 이제 어떤 아까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멈추는 거, 그 현상 유지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저는 인생은 그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제 초점이 그겁니다. 뭐 네. 많이 하면 좋지만 이제 그 정도에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벌고 이런 것보다 네.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목표신데 이 위기는 준비하지 않으면은 소박해지는 게 아니라 비참해집니다. 최소한 비참해지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비참해지면은 그게 가족이나 주위 사람한테도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전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도 좀 있고 그냥 있는 걸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재산이라는 게 지금과 같이 평시에는 그게 재산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동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유산으로 받은 게. 네. 근데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거나 이런 일이 그건 가능성은 워낙 낮지만 그럴 때에 그거를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소박하게 산다?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죠.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험해지는 건 막아야죠. 근데 지금 달러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달러가 또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달러가 800불로 되면 어떻게 하냐, 또 500불로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때는 막 여행 다니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800불, 500불로 떨어졌을 때 위험해지는 거는 내가 달러의 전 재산을 몰빵했을 때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10%, 20%잖아요. 10%, 20%라는 얘기는 80%, 90%는 원화 자산으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내가 손해본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율이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수입하느라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죠?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달러가 안 올라가겠어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 그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버는 걸로 이렇게 모아서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준비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는 통했는데 IMF 금융위기를 겪고도 내가 여기서 성실하게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려면 이민 가서 사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걔네는 달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그 경제적으로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뭐 지금 은퇴했는데 뭘 또 새로 새삼스럽게 준비해야 되나 싶은데. 맞습니다. 은퇴는 사실은 그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죠. 네. 근데 가장 안정적인 데서 위기가 왔을 때는 대처를 못해요. 그래서 은퇴 준비에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데 수입이 끊긴 상태는 그게 안 돼요. 왜 있는 거 자체를 가지고 헐어서 쓰는데 그게 반토막이 나거나 3분의 1 토막이 난다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위험한 건 없죠. 다시 시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은퇴한 사람일수록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 리스크에 대비하는 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달러보다는 차라리 금을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금은 되게 뭐 보기도 좋고 안정적인데 이제 그게 환금성이나 보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고민한 현실 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달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좀 부동산 팔리면 그때 좀 준비해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팔리면요. 네. 그 티베트에 그 내일은 집지으리라는 새가 있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오돌오돌 떨면서 내일은 집을 지을 거야 막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침이 되면 햇볕이 쨍쨍 내리니까 너무 막 그 따뜻하고 그러니까 잘 놀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추우니까 또 내일은 집 지으리라고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3,000년 동안 집을 한 채도 못 졌어요. 부동산이 팔리면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저는 우체국에 지금 연금 가입한 거 있는데 그거 연금 들어놓으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어떤 만난 분도 이제 그 우체국에 뭘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똑같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체국하고 저는 하는 역할이 다르다. 우체국은 이제 우편물을 붙이는 데고 저는 그 이 프루덴셜이라는 데는 이제 미국이 본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나 그 전체적인 금융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역할이 다르죠. 근데 고객님이 지금 심장에 이상이 있는데 가정의학과를 가시겠습니까? 바로 대학병원을 가야죠. 이거는 건강특약은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특약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입원 특약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입원 특약이 하루에 5만 원 받는 입원 특약을 들으면은 한 보험료가 월 한 2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1년이면 24만 원, 2년이면 48만 원, 3년이면 72만 원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입원비로 72만 원을 받는 게 불가능해요. 왜? 3, 4일이면 다 퇴원하니까요. 4일째부터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고객님처럼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아파도 병원 잘 못 가시잖아요. 근데 5만 원 받는 거를 세 군데 들어놓고 동네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4일째부터 15만 원이니까 일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럼 그런 사람 거를 우리가 뭘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도와주는 손해보는 그런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은 진짜 중요한 것만 들고 이 1+1에 그 추가로 적립하는 그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MRI 찍거나 뭐 치료비에 들으면 그걸 빼서 쓰고 안 쓰면은 그게 투자가 돼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저는 적금식으로 달러를 모으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금은 이제 좋기는 한데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쓸 일을 만들고 또 쓸 명분을 만들고 만기가 되면 쓰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만 받다가 진짜 위기 때는 그게 없어요. 근데 위기는 지금하고 다르게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어떤 그 자기를 유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이는 위기 그 시점까지 가지 못합니다. 목적지에 도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유혹 잘 이겨내고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고객님 잘 지킬 수 있는데요. 네. 또 배우자분이 문제입니다. 그러고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돈이 있는데 진짜 뭐 실직을 해가지고 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그런 친구가 있을 때 내가 바로 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러고 고객님이 그렇게 야멸차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사셨다고 그러면은 지금의 경제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야 돼요. 그죠? 그만큼 고객님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은행에서 그냥 달러 조금씩 사서 모으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모으는 조금씩 사서 모은다는데 모으다 안 모으다 그 강제성을 두지 않고는 모을 수도 없고 또 그게 이제 사막에서 모래처럼 바람이 한번 불면 날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달러가 오르면 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는데 그래서 이 상품은 이건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 금액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달러가 지금도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 그러지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10만 불을 넣었는데 이제 환급률은 뭐 그러니까 80%가 8만 불이 됐다. 그럼 8만 불이 되는데 이제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올라가면은 1,000원을 곱하면 8만 불인데 8만 불에다 1,200을 곱하면 이게 10만 불.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불입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건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0%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이너스 30%, 3년이 되면 그게 80%, 그리고 6년, 7년이 돼야 90%가 돼요. 6년, 7년이 돼야 마이너스 1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잊어버리죠. 그리고 누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달라거나 대출을 해달라거나 병원비를 대달라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보험을 계속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화공단의 IMF 금리위기를 겪었던 분도 그러는 거예요. 수익률 마이너스 10%, 20%는요, 위기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25만 불을 가지고 10억짜리를 산다면 300%, 400%가 움직이는데 10%, 20%가 무슨 문제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걸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킬 수 없는 현찰을 모으거나 적금으로 갔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못 가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수익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위기는 보통 5년 이내에 위기가 온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고 뭐 경기가 안 좋고 되게 힘들긴 하지만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럼 5년 이후인데 5년 이내는 사실은 수익률이 나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목적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러고 예를 들어 10만 불을 내가 했는데 9만 불이다. 그럼 달러가 10%만 올라도 9만에다가 1,100이나 1,200을 곱하면 그걸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남편이 반대해가지고 제가 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있을 때 설명을 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같이 있어도 또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몰빵을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 10%. 근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는 이거를 해서 위험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하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선택하고 용서를 비는 게 낫지. 이 복잡한 금융 지식을 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배우자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낫겠어요. 이해를 시키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용서를 비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용서 받는 게 쉽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내가 봐서는 이거는 리스크하지도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반대하지만 선택했는데 너무 미안한데 이번만큼은 한번 용서해달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배우자가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욕으로도 먹을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할까?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뭐냐고 물었을 때는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면요. 설명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럼 선택을 못하는 거죠. 선택을 못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 위치에 가서 당신이 반대해서 그랬다고 둘이 싸울 거예요? 책임을 거기다 미룰 거예요? 그건 고객님이 선택하시고 용서를 비는 게 맞습니다. 네. 끝.